네, 안녕하세요. 지금 교육학 논술 강의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직강 강의는 사실상은 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제가 코로나 사태를 얘기한 게 한 달 반쯤이 넘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사태가 벌어지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빨리 갑니다. 벌써 3월이 됐어요.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달 반 이상, 2달째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진정 국면 들어서는 아마 5월, 6월쯤 언젠가 되겠지만 그때 되면 이제 어떤 분은 뉴스에 신경 쓰고 막 그러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분은 제대로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밀고 나가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일단 뭐 각종 뉴스 쏟아지지만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밖에 지금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이게 생활 우리 이 사태에 많이 영향을 좀 미치는 지금 국면이죠. 아무래도 좀 더 잠잠해지길 기대하고 특히 이 대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강 나가다가 마지막 주 강의를 못했어요. 서울도 물론 그랬지만 그 당시 보면은 건강한지 뭐 안부 전화라도 제가 이제 슬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 4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뭐 요즘 글도 카페다 좀 자주 쓰고 있지만 한마디로 대변은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론에 대한 얘기, 추론. 우리가 이 3, 4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3월부터 지금 학습이 돌입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추론이라는 걸 해야 돼요. 추론.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것도 한자로 쓰면 또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추론이라는 걸 합니다.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에 따라서 사실상은 이 어떤 주장, 결론이 나온다면 근거에 따라서 논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한자로 뭐 옆에 같이 써져 있겠네요. 추론. 그러면 근거에 따라서 어떤 것을 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반대로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측이에요. 추측. 3, 4월 과정의 중요한 점은 이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추측을 배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추측은 이 반증 가능성이 없는 거, 앞에는 뭐 같습니다. 같은데 이 뒤에가 뭐냐면 자기가 뭐 어떤 측정을 해요. 예측을 하지만 이 예측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교육학 논술에서 답안을 제대로 못 말한다 그러면 이 추측 때문에 그래요. 추측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릿속에 만약에 이제 꾀주머니 또는 뭐 지혜의 주머니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이 지혜의 주머니가 있다. 라고 할 때 가령 여기에는 여러 정보들이 있을 테고 또는 여러 각종 지식 뭐 어떤 이 정보 또는 이게 체계화되면 이제 판단체계 영향 주면 이걸 지식체계라고 그래요. 망이 돼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거를 제대로 막 넣은 것이 아니라 구겨 넣듯이 막 이것저것 막 이 파편적으로 이게 분절된 지식을 막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 사태에 딱 직면했을 때 여 중에서 뭔가 머릿속에서 이것을 갖다 추론해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왜냐하면 집어넣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추상적인 상태로 집어넣느냐. 즉 추상적인 상태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추상적인 것과 실제를 같이 집어넣느냐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제 기본 과정이다라고 해서 뭐 기초, 기본 뭐 막 쓰면서 막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교육학 영역별로 이론들을 갖다 수백 개씩 막 집어넣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어넣는 상태가 1, 2월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생님 뭐예요? 추상적인 이론이지만 실제와 근접하게 뭔가 연관하거나 또는 출제에 대한 경향성과 맞부딪히게 해서 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적 사례를 이론마다 다 배운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떤 추상적 이론이 있다 그러면 그걸 실제와 계속 어떻게 같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장기 기억
그 용량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장기 기억에 뭔가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이걸 갖다가 인과해서 넣는다. 인과. 즉 뭐냐면 어떤 이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론의 어떤 원리들이라든가 인자들을 어떤 이 상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도 계열화되고 계열화하는 게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올 때도 이게 추론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제를 내면 뭐 교육과정 유형을 찾아라 그러면 교육과정에 난 인간 중심 교육과정 숨겨놨는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히 전이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해서 방안 3가지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전이의 조건이 아니라 전이의 유형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물론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보면 뭐 가령 학교 문화 사람은 학교 문화가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못 끄집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있어도. 분명히 야 이거를 작년에 뭐 학교 문화 같은 경우도 한 대여섯 번 이상 강조했거든요. 1, 2, 3, 4, 5, 6월 달에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시험 때마다 또 달라. 점수가. 그러면서 뭐냐면 집어넣을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위계표상에 만들어 놓고 그걸 먼저 중요하게 배우지만 그 중요하게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와 더불어서 실제를 같이 인과한 어떤 그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현상에, 즉 이 문제 상황은 어떤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에 집어넣어야 되는 말이에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꽝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면 추측을 하게 돼요. 즉 뭐냐면 근거는 모르지만 이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요. 이게 근데 이게 추론이라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인과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 보면 제시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습득하면서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추상적인 것부터 1, 2, 3, 4월에 배우고 뭐 5, 6월, 7, 8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를 나눠 놓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상은 3, 4월쯤에는 이미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 이 플랫폼 책 자체가 교재가 굉장히 얇은 교재입니다. 왜 얇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교재 이 페이지 수를 한번 잠깐 보세요. 페이지 수 보시면 뒤에 아마 434쪽, 433쪽으로 끝나요. 근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빼면은 한 200여 쪽 가까이 빠지게 돼요. 200여 쪽 아니면 뭐 150쪽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207, 80쪽만 이론을 설명한 거지 나머지는 문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 교육학 책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700쪽 좀 넘는데 그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분량,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적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가된 프린트가 나중에 또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추론을 한다. 그러면 근거에 따라서 어떤 주장, 결론, 키워드를 쫙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제적인 장면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거꾸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방향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양방향에 대한 학습을 의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서술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즉 이 서술에 대한 서술어라고 그러죠. 서술어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예시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해설로 나왔던 건 전부 예시입니다. 그 예시를 보면서 가령 이제 우리가 문제 분석하라고 플랫폼 책에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설명문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뭐뭐는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뭐는 뭐뭐지 또는 뭐뭐는 또는 은 뭐뭐이다. 또는 뭐뭇은 뭐뭇을 의미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념 정의를 내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개념 정의. 예, 그러니까 요게 사실상은 뭐랑 다르냐면은 가령 정반대가 되는 게 방안 제시요. 방안.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안 논의예요. 이건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설명문이 아니라 방안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논설이 돼요. 왜냐하면 저 근거에 따라서 어느 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방안 서술, 설명이 아니라 방안 서술에 대한 거. 이거 방안은 사실상은 뭐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인과시켜가지고. 이거는 뭐요? 이거를 적용하여 뒤에 보면은 뭐뭐 할 때 뭐뭐 해야 한다. 뒤에 서술어가 달라요. 요거는 당위적 서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60% 정도는 이거를 잘 구분해서 쓰긴 해요. 이게.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는 후수를 쓸 때 가령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뭘 적용했다. 어떤 원리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키워드가 있겠지. 원리를 어떻게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과 같이 해서 그다음에 뭐요? 이걸 어떤 효과라는 것까지 같이 쓴다면은 가령 뭐 학습부진 사태인데 학습부진 사태에서 만약 타율라의 교육 내용에 조직 원리 또는 선정 원리 관점에서 뭘 써라 그러면 가능성 원리에 입각해서 라고 가능성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 원리에 입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 애들의 능력, 발달 수준에 적합한 그들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조직 원리다 그러면 개월화 시켜서 개월화를 적용해서 사실상 뭐요?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키워드만 쓰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정의한다는 키워드를 앞에 두지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좋냐면 상황에 대한 거하고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부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키워드하고 추상적 키워드하고 구체적인 어떤 이 방법론, 내용 방법론에 대한 걸 적고 그다음에 밑에는 뭐 썼으면 위에 썼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적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더라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설명문에는 또 갈래를 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특징 서술이라든가 장단점 서술이다. 이런 건 다 설명문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설명문에 속하지만 장단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뭐뭐 하는데 사실 용이하다든가 그 뒤에가 끝에가 긍정적이어야지.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점이나 단점 서술할 때 어떻게 돼요? 뭐뭐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서술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술할 때 이 설명문 내에서도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문 내에서도 가령 이게 단순한 개념에 대한 정의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특징에 대한 서술인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특징을 지닌다. 뭐 이렇게 얘기돼야 되거든. 뭐 이거는 개념, 요건 개념에 대한 거예요. 요건 개념에 대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에 또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장단점에 대한 거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또 뭐 원인에 대한 거는 이제 분석 추론에 대한 거지만 그것도 뭐 이 설명문 안에 속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떤 이런 문제 상황인데 문제 상황의 원인이 어떤 키워드를 동원해 가지고 뭘 쓰는 거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 원인이 있다. 뭐뭐하기 때문이다라는 서술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간단해요. 뭐뭐지다냐, 뭐뭐 의미하다냐, 아니면 이런 특징을 지닌다냐, 아니면 뭐뭐 해야 한다냐. 이걸 구분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은 논리 타당도가 안 맞아요. 일관성. 왜냐하면 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방안 제시가 아니라 개념 설명하고 앉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뭐 방법론도 없고 그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는 이런 서술도 없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감점이 바바박 간단 말이에요. 감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술에 대한 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금방 끝나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학 논술의 이 서술어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명백하게 이 서술에 대한 규칙만 지켜주면 감점 안 받아도 되는데 감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